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대상은 1차 때와 똑같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보완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박민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집값이 낮은 대출부터 안심전환 대출을 준다는 원칙 때문에 서울보다는 수도권과 지방의 은행에 신청자들이 더 많이 몰렸습니다. 빌라 자체는 가격이 시세가 아파트에 비해서 낮잖아요. 그러니까 될 거라는 희망 갖고 왔죠. 반면 대상에서 제외된 제2금융권 대출자들의 불만은 여전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제 서민들을 위해서 이제 어떤 그런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정부는 안심전환 대출의 목적은 비중이 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보다 안정적인 구조로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가계부채 감축 효과는 제한적이어서 40조 원이 모두 전환되더라도 1,1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 가운데 매년 1조 1천억 원 정도만 줄어들 뿐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을 여력이 있는 계층의 금리 혜택이 집중돼 저소득층의 부채 감축 효과는 거의 없다는 분석입니다. 논란이 가열되자 임종용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모든 정책 역량을 서민금융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빚 갚는 구조로 만들어주는 등 실질적인 서민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느냐가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박민아입니다. 올해 1분기 주택담보대출이 지난해보다 3.5배 더 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316조 4천억 원에서 이달 말 323조 4천억 원으로 올해 1분기에 7조 원 급증했습니다. 작년 1분기에 1조 9,846억 원 증가한 것보다 3.5배 더 많은 액수입니다. 보통 1분기는 겨울철 이사 비수기라서 주택담보대출이 7조 원 넘게 급증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돈만 받고 문 닫는 치과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교정이나 임플란트 치료비를 한 번에 받아놓고 사라지는 겁니다. 이대욱 기자입니다. 이 30대 여성은 충치 치료와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동네에 새로 생긴 치과를 찾았습니다. 상담 후 300만 원을 내고 1년간 치료를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치과가 문을 닫았습니다. 폐업한다는 얘기도 일절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폐업한 의사는 찾을 길이 없었고 결국 150만 원가량 손해를 봤습니다. 이렇게 치료비만 받고 치과가 폐업하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고 소비자원에 신고한 건만 최근 들어 한 해 100건이 넘습니다. 교정을 150만 원, 199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1,000명씩 모집을 해요. 순식간에 20억이 되거든요.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70대 할머니는 임플란트 시술 직후 치과가 폐업하는 바람에 사후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해 부작용까지 생겼습니다. 저가의 임플란트나 치료로 환자를 유치한 뒤 수지 타산을 맞추지 못하자 무책임하게 폐업하는 치과가 적지 않은 걸로 업계에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을 가보면 처음부터 그 사람들은 정말로 튈 생각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뒷감당 얼마나 할 생각이 있었으며 관심이나 있을까. 치과의사협회에서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SBS 이대욱입니다. 이 지하철 9호선 타고 출퇴근하는 분들 매일 아침 고생이 심한데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 9월까지 이 지옥철을 해결할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묘기하듯 억지로 비집고 들어가고 등에 가방이라도 메고 있으면 튕겨져 나오기 일쑤입니다. 다닥다닥 붙어서 있다 보니 민망한 상황도 연출되고 내려야 하는 역을 놓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혼잡 문제를 빨리 완화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 안 그러면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거든요. 9호선 연장 개통 이후 첫 출근 날 승객들은 개통 전보다 3.6% 늘었습니다. 그나마 혼잡을 예상한 승객들이 평소보다 출근길을 서둘러 시간대가 분산되면서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승객 분산을 위해 내놨던 무료 버스 비상대책은 효과적인 대안은 아니었습니다. 차가 많이 교통이 밀린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이거를 이용할 수 있을까 과연. 9호선이 이렇게 지옥철이 된 근본적인 이유는 열차 이용객 예측을 터무니없이 적게 했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중후반에
과다 수요 예측에 대한 그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수요를 보수적으로 예측했던 부분이 좀 있었고 수요 예측을 잘못해 열차를 너무 적게 들여온 건데 서울시는 이달 초에야 열차 추가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제작에만 1년 반이 걸려서 내년 9월에나 현장 배치가 가능합니다. 당분간 9호선 이용객들은 불편을 넘어 안전사고마저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SBS 정성엽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 여기저기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고민이 정말 깊은데요. 요즘 디자인 업계에서 맞춤형 취업이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 디자이너를 구하기 쉽지 않은 중소기업과 또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는 디자이너가 만나서 서로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건데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취업도 맞춤형 시대? 중소기업의 디자인 인력을 충원하며 고용 효과까지 기대하는 새로운 가치 창출의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풍부한 자원과 교육의 기회가 넓어지며 이제는 더 좋은 품질과 새로운 디자인이 수출 경쟁의 핵심 역량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마음이 맞는 디자이너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기업이 많다는데요. 때문에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이른바 디자인 인력 지원 사업이라 하여 디자이너가 절실한 기업에 단비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기업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상품 기획이나 개발, 또 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인력 지원 사업이 바로 디자인 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기업의 발전에 힘이 되어줄 디자이너를 연계하며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급여의 70%를 지원하며 임금 문제까지 해결했는데요. 3년 이상의 경력 디자이너부터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에서 한번 열정을 가지고 일해보겠다 하는 그런 열정, 자세, 그다음에 디자인을 통해서 나오는 그 상품의 개발이나 그 성과가 얼마만큼 효과가 큰지, 또 활용성이 큰지 이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보게 됩니다. 디자인 인력 지원 사업에서 만난 디자이너를 통해 인력 채용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제품 개발이 한결 수월해졌다는 강소기업을 찾았는데요. 저희가 기업에서 원하는 수준의 디자이너들은 이미 대기업에 거의 다 흡수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업에 찾는 눈높이가 서로 다른 거죠. 지원하는 디자이너들과 능력과 기업들이 원하는 수준의 그 갭이 좀 있습니다. 황토팩과 산소 마스크 클렌저 등 기존 화장품 시장에 없던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면서 해외 진출까지 앞두고 있던 때 후발 제품과의 경쟁과 디자인 특허 획득을 위해 유능한 디자이너가 절실했다고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만나게 된 디자이너의 디자인이 의장 특허까지 득하게 됐고요. 또 나아가 디자인의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중국 수출까지 이루는 쾌거를 이루게 됐습니다. 또 다른 기업에선 웹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는 김원욱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이제 인재 지원 정책이 있다고 얘기 들어서 이제 제 경력에 맞는 적합한 회사를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지원을 하게 됐고 기회가 되어서 이제 일하게 되었습니다. 컨설팅부터 에너지 그리고 멀티미디어 솔루션까지 고루 발을 넓히고 있는 회사는 웹 디자인 경력이 있는 김원욱 씨를 채용할 수 있었고 사용자 중심의 UI 개발 및 제품 디자인 향상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프로젝트가 이제 현재 4인 영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향후 저희가 어떻게까지 적용을 해야 적합할지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IT 기술이 상향 표준화되면서 디자인 경쟁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경쟁 상품과 차별화를 이루려면 유저 인터페이스 등이 도창적이어야 합니다. 디자인은 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의성이 곧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요즘. 디자이너를 지원하며 경쟁력 있는 디자인이 절실한 중소기업의 목마름까지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서 시행해 나갈 것이고 단순한 파견이 아니라 기업 채용 박람회 형식을 통해서 정식으로 기업에 소속해서
직원으로서 일하는 그런 형태로 질적인 변화를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인재 지원의 창조 경제 구현, 창의력 넘치는 디자인 활용과 고용 창출의 효과를 기대합니다. 주로 4월부터 집중됐던 봄철 불청객 황사가 3월 초부터 시작됐는데요. 올해는 더 자주 발생할 거라 합니다. 네, 황사도 황사지만 이 큰 일교차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봄철 건강관리 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일교차가 큰 봄철에는 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질환이 발생하기 쉬운데요. 특히 봄철이 되면 반갑지 않은 손님, 황사를 빼놓을 수 없겠죠? 최근 황사에는 중금속이 많이 포함돼 있어 외출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리에선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을 눈에 띄게 볼 수 있는데요. 나올 때 황사 심하니까 항상 끼고 다니고 있고요.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황사먼지 대부분은 미세먼지로서 이제 기관지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가지고 호흡기를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에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몸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외출 전 황사 대비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어플을 미리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상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미세먼지 정보를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요. 외출하기 전에 앱을 통해 갖고 정보를 확인하고 나가면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봄에는 날씨가 좋아서 야외 활동하기가 좋은데요. 한강을 따라 쭉 뻗은 자전거 도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황사가 심하다고 해서 집에만 있다가 오늘 이렇게 완전 무장하고 나왔어요. 외출할 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할 경우엔 청결 제품을 휴대하는 것이 좋겠죠? 무리하게 운동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가벼운 운동으로 먼저 몸을 깨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손목과 발목을 돌려 이완을 시켜주고 무릎을 굽히면서 왼쪽 오른쪽으로 돌려주고 다리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합니다. 준비 운동이 끝나면 자외선 차단을 위해 선크림을 발라 피부를 보호합니다. 요즘같이 나른하고 충곤증이 생기는 봄에는 이렇게 야외 운동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운동이 그렇듯 자전거 타기도 온몸의 근육을 쓰는 운동인데요. 특히 혈액순환과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며 자전거를 타면서 햇빛을 쐬면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비타민 D 생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날씨도 좋고 좋은 경치 보면서 자전거 타면 힐링되고 매우 좋고요. 좀 쌀쌀해도 스트레스가 확 풀립니다. 또한 우리 몸은 운동량이 적어질수록 몸속에 들어온 나쁜 물질을 없애주는 기능이 떨어지는데요. 꾸준한 운동으로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며 휴식을 취하고 풍경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체력이 뒷받침되어야겠죠. 라이딩 전 또는 중간 휴식 시 섭취하면 좋은 음식. 간편하게 체력 보강하기 위해서 이런 에너지젤을 먹고 그다음에 또 더 강한 체력 보강에 위해서 홍삼가루 같은 걸 타먹기도 하고요.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는 환절기에는 적절한 운동과 식이요법이 가장 중요한데요. 찬물에도 잘 녹아 마시기 편해 바쁜 현대인들에게 인기입니다. 홍삼은 맨날 챙겨 먹다가 안 먹는 날은 티가 나서 몸이 힘들고 지치더라고요. 홍삼에 많이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과 산성 다당체, 아미노당과 같은 다양한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피로 회복과 면역력 증진에 아주 효과적인 것이 홍삼입니다. 적절한 운동과 균형 있는 음식 섭취로 봄철 건강 지켜보세요. 안녕하세요. 연예뉴스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밤 첫 방송될 SBS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의 MC 유재석, 김구라 씨가 녹화 내내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고 합니다.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는 출연 가족을 관찰한 일상 영상을 MC들과 함께 시청하며 가족을 둘러싼 솔직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인데요. MC계를 대표하는 유재석 씨와 김구라 씨가 공동 진행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2일 진행된 첫 녹화 현장에서는 두 사람이 팽팽한 기싸움을 펼쳤다고 알려져 궁금증을 더하고 있는데요. 특히 배려의 아이콘 유재석 씨가 김구라 씨를 향해 거침없는 발언을 하면서 두 사람이 끊임없이 티격태격했다고 합니다. 전혀 다른 두 사람의 만남이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SBS 새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는 오늘 밤 11시 15분에 첫 방송됩니다. 지난 2003년에 개봉한 영화 살인의 추억이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살인의 추억이 2000년대 최고의 영화 순위에서 9위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 순위는 미국의 영화 전문 매체인 시네마스코프가 선정한 건데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바탕으로 연쇄살인범을 쫓는 두 형사 이야기를 다룬 영화 살인의 추억이 한국 영화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살인의 추억은 해외 유명 영화 웹진 테이스트 오브 시네마가 선정한 연쇄살인마 영화 톱10 중 6위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들의 모습은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해 왔는데요. 그동안 어떤 아버지 캐릭터들이 있었는지 연예 뉴스에서 정리해봤습니다. 하고 한 놈은 야가 빠져 죽겠고 또 한 놈은 저기 밀어내 죽겠고. 과거 드라마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엄격하고 가부장적인 모습만이 주를 이뤘는데요. 오늘 도저히 못 참겠어. 강기사, 오늘부터 해고야. 가. 도련님, 아니 해고라는 말 못 들었어? 나이들 귀도 안 들려? IMF 때 하루아침에 번개 맞은 듯 실직하고 나니까 참 내가 가진 능력이라는 게 서럽게 보잘것없더구나. IMF로 정리해고나 사업부도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로 아버지의 권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이 드라마 속에도 반영됐습니다. 당신이 게 좋다니까 나 진짜 사는 보람 느낀다. 근데 여보 저기 있잖아. 뭐 말만 해봐.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 화장품하고 옷 같은 거 그런 거 막 사고 그러지 마. 응? 특히 시트콤 순풍산부인과에서 박영규 씨가 연기한 철없는 아버지의 모습은 당시엔 낯선 캐릭터였지만 럭키 7, 7번. 야 정말 이번에 한번 갖춰주시면 인간 주태영이 정말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이제는 드라마 속에서 종종 등장하는 익숙한 캐릭터가 됐는데요. 과거 드라마 속 아버지의 모습과는 많이 변한 것 같죠? 그런가 하면 한국 드라마의 흐름은 점차 따뜻한 가족 드라마에서 로맨스 드라마로 바뀌어갔는데요. 저 남자가 내 사람이다. 저 남자 내 애인이다. 왜 말을 못하냐고. 이 꼴을 하고서 어떻게 그래요? 내 자존심 세우자고 당신 망실 줄 순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러냐고요. 특히 역경 끝에 행복을 찾는 캔디형 여주인공의 드라마가 큰 인기를 얻었죠. 그녀들의 고난과 성공을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 드라마 속의 아버지들은 도박에 빠져 집안의 재산을 탕진하는 등 갖은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데요. 뭐하다 이제 왔어? 왜 이제 왔어? 미안하다 우리 딸. 12년 동안 뭐하다가 나 혼자 클 동안 뭐하다가 왜 이제야 왔어? 왜? 미안해 우리 딸. 미안하다 우리 딸. 또는 가정을 오랫동안 떠나 상처를 가진 여주인공을 만듭니다. 아빠가 왜 거기 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아빠 없이 어떻게 살라고? 원하는 게 뭐예요? 당연히 돈이죠. 당신 아버지 백명기가 자그마치 1억 5천을 빌려갔다고. 그런가 하면 일찍 고인이 되어 가난한 가정 환경을 물려주는 역할로도 그려졌는데요. 이러한 문제적 아버지들 때문에 비련의 여주인공들은 재벌 2세들의 마음을 훔치는 캔디형의 캐릭터로 탄생된 것이죠. 한편 여주인공에게 문제적 아버지가 있다면 백마탄 왕자님인 재벌 2세들에게는 더욱 막강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바로 회장님. 어디 물건이 없어 저런 밑바닥이야.
나가긴 어딜라. 아버지가 안 된다고 하셔도 저 합니다. 아시잖아요. 계속 드라마 밀어붙이겠다는 속에서 재벌가의 회장인 아버지들은 주로 자녀들의 결혼을 반대하는 역할로 등장했는데요. 너 때문에 결국 담은 어떻게 인생 낙오자가 되는지 잘 지켜봐. 은상이 어디로 보내셨어요? 이건 오롯이 다 네 탓이다. 애초에 그 애가 널 쳐다보지도 못하게 했었어야지 네가. 늘 독서를 날리며 결혼을 반대하는 재벌가 아버지들. 이제는 결혼을 지지해주는 아버지도 등장해보면 어떨까요? 아버지, 저희 결혼할 겁니다. 감히 누구 딸을 넘봐? 뭐 드리고 싶어? 한편 드라마 속 아버지들이 늘 갈등을 제공하기만 하는 건 아닌데요. 오히려 딸과 화해하는 과정을 통해 더 진한 감동을 만들어내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드라마 속에서 등장하는 여러 아버지들의 모습을 지켜봐 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남자 배우들 중에서 아버지 연기의 달인으로 손꼽히는 3명의 배우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누군지 궁금하시죠? 그들의 명연기부터 실제 모습까지 모두 준비해봤습니다. 뜨거운 구성애로 시청자들의 가슴을 울리는 드라마 속 아버지들 중 구성애 연기의 달인은 단연 조재현 씨인데요. 사랑한대! 죽도록 사랑한대! 용서하려고 애쓰지 마라. 몸 상하면서 아빠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 아빠 미워해도 돼. 아빠 증오해도 돼. 자식에 대한 무한 사랑을 보여주는 그의 연기 때문에 안방극장을 눈물바다로 만들곤 했지만 둘이 집에 있는 게 저번이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저번에 방송 보고 서로 속마음을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약간 뻘쭘하고. 실제 가정에서는 딸과 매우 어색한 사이라는 사실. 조재현 씨, 앞으로는 딸과 좀 더 친해지길 바랄게요. 한편 조재현 씨의 뒤를 이어 구성애 연기의 끝판왕을 보여준 배우는 바로 손현주 씨인데요. 살려주세요. 내 딸도 그랬겠지. 살려달라고. 근데 넌 어떻게 했지?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내 딸한테 넌 무슨 짓을 했지? 드라마 추적자에서 딸바보로 연기해 고군분투를 펼치며 큰 사랑을 받은 그는 2012 SBS 연기대상 추적자 손현주 씨입니다. 그해 대상의 영예를 안기도 했죠. 각자 맡은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수많은 개미들과 이 상의 의미를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손현주 씨는 실제로도 소문난 아들, 딸 바보라고 합니다.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해서. 이름이 뭐예요? 손형석. 아, 형서가 지금 상황으로 아버님이 우승하기 조금 힘들거든. 이제 뭐 좀 후반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지켜봐, 형서가 계속. 네가 응원해야 돼, 형. 그래, 네가 응원해야 돼 지금. 지금 아빠 런닝맨 잘하는 것 같게. 예쁜 딸 잘 와. 자녀들에게 우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몸개그도 마다치 않고 최선을 다한 손현주 씨. 자, 우승은 그래서 손현주 씨입니다. 진정한 자녀 사랑을 실천했네요. 한편 최근엔 독특한 아버지 연기로 주목을 받고 있는 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유준상 씨인데요. 평소 국민사위, 국민 남편으로 선한 이미지를 갖고 있던 그가 가식과 위선으로 똘똘 뭉친 한정호 역할을 연기하면서 새로운 아버지 캐릭터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제가 보미를 너무나 좋아해서 한 번만 같이 자자고요. 제가 그게 아니고 이게 육하 원칙. 늘
엄격하고 근엄한 척하지만 재워야 돼. 손자아리를 하는 귀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며 탈모와 치질 때문에 고생을 할 땐 내 못. 신체 일부가 훼손됐어요. 복원이 안 될지도 몰라요. 기품 있는 탄식으로 웃음을 자아냈는데요. 또한 가문의 명예와 품위를 중시하면서 정작 아들과는 몸싸움을 벌이기도 하죠. 그런데 실제로 유준상 씨는 슬하에 2명의 아들을 두고 있는데요. 잘생긴 외모의 큰아들과 미소가 똑 닮은 둘째 아들까지. 그의 실제 자녀 교육은 어떨까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든 철저하게 인사 교육은 항상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사를 머뭇거리면 제가 바로 머리 이렇게 내리면 바로 바닥까지 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눈 마주치면 인사하게 만들어 놓는 요 시스템들. 좀 엄하게 키우시는 것 같네 보니까. 그러니까 엄해시려고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기본적인 것을 요구하는데 아이가 안 해주니까 예를 들어 이제 유치원 가서 선생님들한테 이 아이는 그냥 잘못하면 때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서 지금까지 이게 하면서 때려달라는 부모님은 처음 만났다고. 그리고 가족 사진을 직접 만들 정도로 아들 사랑이 대단하지만 교육만큼은 엄하게 하는 훌륭한 아버지였네요. 됐다 그러는데. 드라마 속 다양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배우들. 앞으로도 좋은 연기 부탁할게요. 최근 성곽마을 보존 사업을 두고 서울시와 재개발 지역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키고 가꿔야 할 우리의 문화유산이지만은 주민들은 생존권마저 위협당하고 있다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사연인지 들어봤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곳 서촌. 최근 이곳은 낡은 것을 버리지 않아 생긴 자연스러운 매력 덕분에 지역 명소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곳 서촌에서 5분 정도 걸어 올라가다 보면 전혀 다른 세계가 나타납니다. 사실은 이 골목에 사람들이 거주를 하는 것도 사실은 제가 불안할 정도예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운 담벼락. 몇 번 손을 대고 흔들자 여지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와서 보니까 뭐 움직이도 못하고 살고 있어요. 그 담바닥으로 조금 좀 무너졌잖아요. 예, 다 무너진 거지. 특히 요즘 같은 해빙기에는 얼었다 녹으면 다 붕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집들도 최근에 이게 이제 주저앉은 겁니다 지금. 이 배불름 현상이 실제 여기 붕괴가 진행이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무너지면 이 골목 자체가 물론 현재 사람이 살지는 않지만 이 골목 자체가 완전히 폐쇄가 돼버리는 거죠. 총 190여 가구가 살던 마을은 절반 이상은 텅 비어 흡사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 마을을 연상시킵니다. 대낮에도 집집마다 마당은 훤히 열려 있고 몇 달째 사람이 찾지 않아 고지서는 쌓여만 가는데요. 저희가 한 8, 90집 정도의 어떤 그 빈집이 있는데 그중에 한 50집 이상이 이런 식으로 다 붕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이 이처럼 유령 마을이 된 것은 재개발로 추진되던 사업이 난항을 겪으면서부터입니다. 2012년 9월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져 사직동 일대 34,268제곱미터 부지에 총 456가구가 새롭게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저희가 이게 접수를 한 게 언제냐면 2013년 10월 28일이에요. 지금 현재 18개월입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처리 기한이 60일이에요. 처리 기한이 60일이고 통상적으로 보통 4개월, 5개월이면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뭐 보완하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그러나 일부 대형 평수를 소형으로 설계 변경하면서 2013년 10월 사업 시행 변경 인가를 냈지만 허가를 받지 못해 현재 개발은 멈춰진 상태인데요. 모든 결정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결재만 남은 상황까지 모든 행정 절차가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10월 30일 날 지금은 이제 과가 다 바뀌었어요. 이제 서울시 편제가 다 바뀌었는데 서울시장님 방침이 이러니 이거를 인허가를 보류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구두로
공문상이 아니고. 주민들은 허가가 나오지 않는 것은 서울시의 성곽마을 조성 사업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생각 때문에 망했어. 여기 행천동하고 사직동하고. 개발이 안 되니까. 저기 문화재 때문에 처음에 풍치죠, 묻겠죠, 문화재 저거 있죠. 이 가운데가 우리 참 솔직히 대산 피해 보는 거예요. 땅은 넓어요. 예. 그런데 솔직히 종로에서 땅 넓은 데 이렇게 없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서울시는 2017년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등재를 목표로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을 지역 특성에 따라 마을별로 나누어 보전 관리하고 주거지 환경도 개선하는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 조성 종합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사직 2구역이 이 성곽마을 안에 포함돼 있어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나 조합 측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거의 옆에 있는 이 서울 성곽 자체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도 않은 성곽이에요. 이 자기들이 이제 멸실 구간이라고 해가지고 빼놓은 건데 멸실 구간이고 나름대로 성곽 자체가 지금 현재 저 빨간 벽돌집 저런 집들로 이미 성곽이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서울 성곽에 관련된 게 아니라 성곽마을 조성에 관련돼 가지고 이걸 막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참 이해를 못하는 거죠. 또 사업 진행을 위해 문화재 보존용으로 사업 부지의 20% 정도를 기부 체납기로 했는데 이제와 개발을 미루는 서울시의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보이는데요. 사실상 거의 이제 폐허다시피 하죠. 근데 근현대 건축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 나름대로 사료적인 그 가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우리 단지 내에다가 하나를 이전을 해서 이거 보존을 하기로 저희가 서울시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보존하는 걸로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그 인허가 과정을 모두 마친 상태죠. 근데 이제 엉뚱하게 이제 이게 아니고 성곽마을에 또 발목을 또 잡힌 거죠. 이것 때문에도 사실 서울시에서 6개월 동안 저희 발목을 잡았어요. 개발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사직 2구역 조합원들은 막대한 금융 비용에 허덕이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현재까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그 지연을 시키면서 발생을 했던 우리가 투입됐던 사업비 아니면 그동안 이장을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우리가 300억이 투입이 되고 월 1억씩 투입되는 우리 구역 같은 데는 이게 누가 책임질 건가요? 이건 다 죽이는 일이죠. 이 사실 시민을 다 죽이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결국 사직 2구역 주민들은 서울시청과 종로구청에 진정서를 내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언제 시행될지 모르는 개발에 주민들은 점차 지쳐만 가는데요. 그렇다면 성곽마을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서울시는 어떤 입장인 걸까? 성곽 부분에 있고 또 유네스코 등재 문제도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다양한 안들이 좀 검토될 필요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현장 같은 경우 사직 같은 경우는 실태조사 진행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저쪽에서 얘기하는 뭐 사업 시행가를 내달라 원칙적으로는 실태조사 중에는 인허가 사항이 나가면 안 돼요. 실태조사 막 하고 있는데 철거가 됐다, 뭐 사업 시행가 냈다, 관리 처분이 냈다. 근데 주민들이 하기 싫다. 나는 왜 주민들 의견도 안 들어보고 마음대로 하냐 이거죠. 서울시는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런 일이 불거져 당혹스럽다면서도 실태조사가 끝난 뒤에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저희들도 지금 대안을 고민을 하고 있어요, 빨리.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은 구청이랑 협의하고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랑 다시 협의해서 다시 한번 주민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좀 도움을 주려고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아파트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면 아파트를 할 때 이런 역사 보존도 하고 어떤 경관도 하고 그 여러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이 뭐냐 근본적으로 우리 공공건축가를 한번 시켜서 근본적으로 좋은 안이 뭔지도 같이 지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문화재냐 재개발이냐를 두고 서울시와 조합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늑장 개발에 지친 주민들은 또다시 기약 없는 긴 기다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 동창 모임에서요 가보면 뭐 머리는 좀 빠지고 그랬더라도 사진 네. 좀 찍고 근데 옛날 모습 그대로 갖고 있어 막 세월이 변해도 똑같구나 이런 생각 하잖아요. 저 모습은 많이 바뀌었죠. 근데 이제 네. 마음만은 얘기해 보면 옛날 그 마음 그대로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네. 뭘 하고 살았는지 참 시간이 빠르네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옛날에 뭘 하고 싶어 했지 이런 생각 할 때가 있는데요. 네. 예, 오늘 만나본 우리 동네 골목 맞짱 주부가요. 그 연극에 빠지신 분인데 뒤늦게 꿈을 이뤘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소개하는 맛있는 음식 드시러 가보시죠. 종로에 있는 한 주민센터. 자, 호흡만 날 시작! 매주 화요일이면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연극합니다. 연극하는 모임이에요. 연극이요? 지금은 몸풀기. 연극을 한다고요? 대한민국 주부의 상징. 뽀글뽀글 파마머리한 이분들이 정말 연극 배우? 연극 배우 맞아요? 예, 연극 배우를 꿈꾸고 있어요. 3년 됐어요. 현재까지 5편의 공연을 올린 주부 연극단. 2013년 12월 창단한 이후 꾸준히 활동하며 연극계에서 나름 탄탄하게 입지를 굳히는 중. 주부 연극단이라고 무시 마세요. 기본기도 탄탄하다. 점점 입 푸는 거예요. 왜 입을 푸세요? 입을 풀어야지 자연스럽게 발음이 되잖아요. 전업주부, 회사원, 교사, 경력단절 여성 등 직업도 연령도 모두 다른 이들. 연극을 통해 저마다의 끼를 발산하며 젊은 시절 꿈을 되찾고 있다는데 결혼해서 애를 낳고 살았는데 어딘가 모르게 막 그 분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무대에 나와서 여기 언니들하고 같이 동생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해보니까 나라는 좀 존재를 찾았다고 할까요? 되게 행복해요. 그러면 여기를 오랫동안 지키신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아, 모두가 가리키는 이분? 아, 회장님이세요? 네. 아. 주부 연극단의 터줏대감 한경화 단장. 종로 토박이기도 한 한경화 단장은 꾸준 일을 도맡아 하며 연극단을 이끌고 있다. 이분들이 조금씩 발전해가는 걸 이렇게 객관적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한 번 공연 끝나고 또 한 번 끝나면서 점점 좋아지니까 그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연극 분야에나 아니면은 저희 뭐 힐링 같은 것도 교육을 좀 많이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아우러 주시고 이렇게 폭넓게. 그래서 회장 지금 코 껴서 지금 3년째 하고 계십니다. 전문 연극 배우 저리 가라 할 실력. 연극에 대한 열정도 대단하다. 얼마나 잘하는지 실력 한번 볼까요? 홍콩의 방거리 나는야 꿈을 꾸며 북한인 아가씨. 선생님, 대답해 주세요. 의존증이 사랑으로 변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건 뭐죠, 선생님? 컷. 연극 연습을 하며 열정을 불태운 주부들. 이제 어디 가세요? 발성도 했고 노래도 불렀고 연습도 했고 칼로리 소모를 완전히 했으니까 이제 채우러 가야죠. 저희가 자주 가는 맛있는 맛집이 있어요. 불같은 주부들의 열의를 시원하게 식히러 출발. 네, 지냈어요? 네, 잘 지내셨어요? 사장님 같이 연극 좀 해요. 근데 언니 마스크 너무 예뻐요. 예전에 고등학교 때 연극분 했었어요. 근데 숙기 없어서 많이 잘렸어요. 워낙에 저희하고 많이 끈끈하게 오래 지속된 분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고 저희한테 입맛에 맞게 잘 해주세요. 뭐가 맛있어요? 여기 모밀국수가 아주 끝내주거든요. 커다란 그릇에 넘칠 만큼 담긴 메밀국수. 놀러온 친구들에게 내어주듯 푸짐한 인심이 느껴지는데 쫄깃한 메밀국수 한 입에 온몸이 개운해진다. 거기다 자꾸 손이 가는 요 국물 중독성이 상당한데 한 번 마시면 멈출 수 없는 국물은 마음까지 상쾌하게. 그냥 시원해진다. 어제 술 먹었어요? 국물 이렇게 드세요? 아니, 국물이 너무 개운하고 시원해요. 보고만 있을 제작진이 아니죠. 시원한 육수 비법 알아보기 위해 주방으로 향했는데 이거 같은데?
저건 우동 육수. 우동 육수? 예, 예. 우동 육수를 왜? 우동 육수가 모티브예요. 기본 육수에 각종 채소를 넣어 단맛을 더해주는 게 국물 맛의 비결. 채소가 단맛을 충분히 낼 수 있게 팔팔 끓여주면 비법 육수가 완성된다. 거기에 쫄깃하게 삶은 메밀면을 듬뿍 담아 그릇에 넘칠 만큼 육수를 부어주면 후루룩 먹고 싶은 메밀국수 완성! 눈으로만 봐도 시원해 보이네요. 먹어도 줄지 않을 것 같은 푸짐함. 단골인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여긴 양이 다른 곳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연기 연습하고 나오면 허기진데 정말 양도 많고 맛있네요. 와, 진짜 맛있게 드셨나 봐요. 어머님들의 작은 바람이 있다는데요. 저희 극단 조율 단원들이 지금 3년 동안 되게 쭉 계속 오시는 분들이 거의 단원들인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잘 갔으면 좋겠어요. 조율과 화이팅! 꿈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는 주부 연극단. 앞으로 더 멋진 공연 기대할게요. 기온은 많이 올라서 포근해졌는데 날이 좀 꾸물꾸물하고 오늘은 봄비가 또 예보돼 있습니다. 네, 정말 반가운 봄인데요. 집 안도 문제지만 바깥에도 먼지가 이게 폴폴 날리는 게 좀 예. 깨끗하게 씻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집안도 또 이제 봄맞이 대청소 계획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청소하기 전에 또 먼저 해야 할 게 옷 정리인데 겨울 옷들은 또 부피도 커가지고 정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정리하고 수납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거리마다 따뜻한 봄 기운이 가득한 요즘. 집안 대청소를 계획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데 청소할 때 가장 고민되는 것 중 하나는 이 많은 옷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좁은 방도 넓게 쓰고 헌 옷도 새 옷처럼 입는 마법의 옷 정리 수납 비법.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패션에 관심이 많은 김윤정 씨. 외출하기 전엔 항상 미니 패션쇼가 열리는데요. 방안 가득 쌓인 옷들. 옷을 입을 때마다 그녀의 고민도 쌓이는데요. 여기저기 던져놓는 이 습관 때문에 정리가 전혀 안 되거든요. 좀 깨끗하고 좀 위생적이게 보관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윤정 씨의 고민을 해결해줄 수납 전문가 노영희 씨와 옷 정리의 달인 4인방. 옷장이 어떻게 변신할지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우선 옷 정리 상태를 진단해보는 수납 전문가. 옷 정리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버려야 합니다. 옷 정리를 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쉽게 버리지 못하는 마음인데요. 몇 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을 잘 골라서 과감히 버리거나 만약 그냥 버리기 아까운 옷이라면 중고장터에 팔거나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옷 정리를 시작해볼까요? 옷장을 정리하실 때는요. 행거가 없는 곳은 행거를 설치해서 사용하면 많은 옷을 정리하는 데 더 편해요. 그리고 옷걸이 방향을 일정한 방향으로 해놓으면 좀 더 깔끔해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또 자주 입는 옷을 종류에 따라서 구분해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한편 옷 정리를 할 때 다양한 정리와 수납 도구를 활용하면 도움이 되는데요. 이건 돌돌 말아서 붙였다 떼었다 하면 되는 옷 정리 도구인데요. 옷을 사이즈별로 정리할 수 있고 구김도 잘 안 가고요. 부피도 압축이 되어서 훨씬 많은 양의 옷을 정리할 수 있어요. 부직포 옷 커버에 옷을 보관하면 옷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비닐로 처리된 부분에 내용물 이름을 붙여두면 필요할 때 손쉽게 찾아서 입을 수 있습니다. 또 다 쓴 우유곽이나 페트병 안에 벨트, 속옷 등을 말아서 보관하는 것도 간편한 옷 정리 방법인데요. 옷 정리 달인의 도움을 받아 정리를 마친 김윤정 씨. 어느새 말끔하게 정리된 옷들.
윤정 씨, 이제 외출할 때 옷 찾으러 돌아다닐 걱정은 없겠네요. 옷장이 정리된 모습 처음 보거든요. 기분도 너무 상쾌하고 속이 다 진짜 후련하거든요. 앞으로는 잘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학생 김유진 씨. 외출 후 집에 오면 옷을 여기저기 벗어놓는 게 일상인데요. 야, 이것 좀 정리 좀 하면 안 되나? 그가 옷 정리를 잘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도 옷을 여기저기 벗어놓고 정리를 잘 안 하는데요. 계절 지난 뭐 패딩이나 뭐 코트 이런 거는 털들이 많이 날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관해야 될지 그게 고민이에요. 네. 겨울옷을 잘 정리, 보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수납 전문가 노영희 씨가 이번에도 옷 정리를 도와주기 위해 찾아왔는데요. 겨울옷을 보관하시기 전에는 우선 깨끗하게 세탁을 먼저 하셔야 해요. 우선 드라이 클리닝한 코트는 꼭 비닐 커버를 벗긴 후에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충분히 환기시키세요. 그 다음에 부직포로 된 커버를 이용해서 보관하시면 좋고요. 패딩 점퍼는 스타킹이나 옷 정리 도구를 이용해서 정리하면 보관이 편리합니다. 그리고 니트는 섬유 탈취제를 뿌려준 후 사이사이 습자지를 끼워주면 습기로 인한 쾌쾌한 냄새가 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옷장 위와 같은 자투리 수납 공간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겨울 옷 정리를 마친 김유진 씨. 정리된 옷들을 살펴볼까요? 이야, 신기하다. 진짜 깨끗하게 잘 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정리를 꼭 해야 되겠어요. 맨날 옷 찾느라고 엄마랑 뭐 싸우고 옷 어디 갔냐고 찾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렇게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서 정리를 꼭 깔끔하게 해야겠어요. 네. 옷을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정리하고 보관하는 방법을 제대로 아는 것 또한 중요한데요. 그래야 헌옷도 새 옷처럼 오래 입을 수 있다는 사실 꼭 잊지 말고 지금부터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이 시기에 딱 유용한 정보인데요. 정리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버리는 거라는 말이 와닿습니다. 오늘 약간 비 소식 있으니까요. 차분하게 뭘 버려야 되는지 정리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네, SBS 생활경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